Found peace in you while the world is falling through. Every night we talk until 2. My fears leave the room. These days they've been hard. Too scared to show my heart. Nights can be too long to spend apart, but you keep me out the dark. We don't need to think about tomorrow, girl, 'cause somehow I know it doesn't matter where we go. You're all I need right now. You're all I need right now. Those days I'm lost without. You're all I need right now. I know I can't admit it. When we're done, will you say we're finished? Even though we know that's just how it goes. I just wish these times were different, yeah. But we don't need to think about tomorrow, girl, 'cause somehow I know. 항상 오프닝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영양제로 운을 띄워볼까 해요. 여러분은 영양제 어떤 거 드시나요? 저는 유산균, 콜라겐, 비타민C, 오메가3 이렇게 먹고 있어요. 요즘은 평일 저녁에 놀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영양제 루틴, 일상 루틴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피로도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무너져버리면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너지지 않게 잘 관리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손은정의 인레스트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휴식을 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저녁 루틴이 될 수 있게 그럼 오늘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책 읽어드릴 건데 주제는 말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저는 못 들은 걸로 해 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들었는데 못 들은 걸로 하죠?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야, 다 너한테 도움되는 얘기야 하면서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철이 없었죠. 아니 어쨌든 내 말이 맞는 얘기잖아. 너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봐 하면서 누군가에게 다듬지 않고 뱉어내신 말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솔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같은 말이라도 다듬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곧 나의 품격입니다. 나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겠죠? 오늘은 나의 품격을 결정짓는 말에 대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은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을 낭독해 드릴게요. 그럼 낭독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요즘 제가 이 가수에 푹 빠졌어요. 최유리의 숲 먼저 듣고 낭독해 드릴게요.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모래 가라앉으려나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이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날 내게도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느리래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며 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그때 날 sup히려나 우선 말의 품격이라는 책은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1장 먼저 읽어드릴 텐데 1장의 주제는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의 풀이는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면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존중입니다. 천하의 명장 항우가 유방에게 패배한 이유가 뭘까? 혹자들은 인덕이 부족해서 라고 입을 모은다. 항우가 재주와 힘은 유방보다 뛰어났지만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천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분석이다. 위세와 사나움만을 앞세우는 맹장은 사람을 잠시 끌어올 순 있으나 제품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순 없다. 힘으로 상대의 몸을 짓누를 순 있지만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앉을 수는 없다. 항우가 대업을 이뤄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도 우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직과 공동체 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주변에 든든한 원군이 있으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천하대란의 소용돌이에서도 갈등의 한복판에서 겉돌거나 헤매는 법이 없다. 삼국지연의에서 천하의 덕장으로 묘사된 유비 역시 그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덕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법이다. 유비는 자신의 덕을 깃발 삼아 훌륭한 인재를 불러들였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제갈량을 초빙하는 과정에서는 3번이나 찾아가 고개를 굽히며 도움을 청했다.
겸손과 곱힘과 협업을 통해 난제를 해결한 유비의 새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비의 진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덕이었다. 21세기 버전 덕장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 상당수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 특유의 포용력과 친화력을 그가 지닌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오바마 리더십의 요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얻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오바마가 이민개혁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던 때였다. 단상 뒤편에 이민자 400여 명의 연설을 듣기 위해 기립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막 연설을 시작하려는데 동양인 청년 한 명이 뛰어나와 날카로운 구호를 내던졌다. 이민자 추방 중단! 청년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가볍진 않았다. 오랫동안 마음에서 품어온 말을 겨우 부화시켜 밖으로 꺼내놓는 듯했다. 청년의 예리한 구호가 대통령 연설의 한가운데를 갈라놓았다. 급기야 건장한 경호원이 청년을 끌어내기 위해 다가갔다. 경호원이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청년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청년은 말을 삼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들끓는 문장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다. 그의 목소리가 재차 허공을 갈랐다. 정부는 추방을 멈춰라! 청년과 경호원 사이에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때 오바마가 청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청년을 여기에 그냥 있게 해줍시다. 나는 저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합니다. 오바마가 말을 이어갔다. 다만 이민 정책처럼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득과 설명,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말해보세요. 오바마의 품격 있는 대처는 언론에서 화제가 됐다. 한 신문은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오바마가 지닌 리더십의 원천이다 라고 보도했다. 오바마의 연설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릴 무렵이었다. 나는 밤늦게 홍대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대중연설에서 오바마가 들려주는 바리톤 음성과 단번에 청중의 감성을 뒤흔드는 그의 엄품을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 어느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가 내 귀로 날아들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법한 꼬마가 송아지처럼 눈을 껌뻑껌뻑하며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존중이 뭐야? 그리고 진심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뭐야?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곧장 답하지 않고 약간 뜸을 들였다. 머릿속에서 사전적 의미 너머에 있는 단어의 본질을 끄집어내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러서 그것을 딸 앞에 펼쳐주기 위해 고민하는 듯했다. 남자는 슬며시 고개를 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귀와 마음을 활짝 연 아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아이와 눈을 맞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진심은 말이지 핑계를 대지 않는 거란다.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이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만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1장 존중에 대해서 읽고 왔는데요.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려고 합니다. 오프닝 때 했던 곡 말고 그 다음에 들었던 곡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요즘 이 최유리라는 가수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푹 빠져 있거든요. 청취자분들도 같이 좋다고 느끼시길 바라면서 최유리의 밤, 바다라는 곡 듣고 올게요. 우린 고요한 밤 바다를 좋아했지. 소란한 맘을 감춰줬으니 낮게 부서지는 잔잔한 노래에 가끔 한숨을 잃기도 했지. 내게 불어온 바람은 퍽 차가웠지. 힘이 많은 걸 놓쳐버렸지. 지친 나무 틈에 몸을 숨기기엔 너무 커버린 내가 미웠지. 문득 돌아보면 그날의 네 마음이 내겐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가끔은 넘어질 거야. 오늘은 괜찮을 거야. 흐트러진 마음을 쏟아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넌 말없이 그냥 울어도 돼. 흐린 맘이 남지 않게 내가 너의 바다가 돼줄게.
제2장은 경청입니다.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한 생애를 온전히 전쟁에 바쳐 자신을 불살은 이순신 장군이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피어오른다. 구국의 영웅이 일반 병사들과 대적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문화적 경향을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지식인의 일상은 서재에서 시작해 서재에서 마무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등은 서재 이름에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았으며 그중 몇몇은 서재의 명을 자신의 호로 삼기도 했다. 당대 지식인들에게서 서재는 또 하나의 세계였다. 충무공도 서재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머무는 동안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 겸 독서실 공간을 이용했다. 본래 운주는 산 가지를 움직인다는 뜻인데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일을 도모했을까?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난중일기에는 유독 화, 의, 론 등의 한자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이순신 장군은 참모진들과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였으며 토론도 즐겨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운주당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매일 밤 건물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요즘으로 치면 24시간 운영하는 복합 문화공간인 셈인데 출입이 자유로웠으며 중간급 간부는 물론이고 계급이 낮은 졸병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의문은 계속된다. 이순신 장군은 왜 운주당의 출입 문턱을 낮추었을까? 1591년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로 임명돼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전장 대비에 착수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을 본능적으로 간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은 칼을 휘둘러 상대할 수 있었으나 해안의 물길과 지형처럼 눈에 보이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정보는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이순신 장군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병사는 물론 종종 민간인까지 운주당으로 불러들였다.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현장에서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을지도 모른다. 상상력을 발휘해봤으면 한다. 촛대바위 근처 해상은 물길이 세고 암초도 많습니다. 그런가? 잘못 들어서면 큰일 나겠군. 그렇습니다. 뱃사람 여러 집어삼켰습니다. 운주당을 그득하게 채운 병사와 주민의 이야기들이 이순신 장군의 귀로 스며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말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음날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아련한 바다 위로 가라앉은 무색의 햇살을 바라보며 물길의 무늬를 헤아렸고 파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다의 깊이와 암초의 위치를 해도에 기록했다. 손무는 송자병법 허실편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요인을 언급했다. 승지형과 재승지형이다. 승지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세이다. 무기 체계와 부대의 규모 같은 것을 일컫는다. 재승지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다. 지휘관의 전술과 부대의 사기, 군사 정보, 준비 태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경우에 따라 승지형보다 전쟁의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순신 장군은 재승지형에 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운주당에서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달하기보다 자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했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차분히 전쟁에 대비했으니 말이다. 경청을 통해 가다듬은 재승지형의 위력은 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순신 장군은 해안의 물길과 지형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다.
덕분에 하객진 같은 전략은 창조적으로 펼쳐 적을 분쇄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외선을 물리쳐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은 것도 어찌 보면 경청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운주당은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연상케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참모들은 수시로 오벌 오피스에 모여 국가적 사안을 논의한다. 회의 분위기가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지 않으며 참모들은 소파에 걸터 앉아 스스럼 없이 의견을 개진한다. 오벌 오피스에서는 지도자의 말과 참모의 말이 부딪혀 뒤엉킨다. 경쟁과 치열한 토론으로 뒤엉킨 말들은 단호한 결정으로 태어난다. 한자를 파자해서 상펴보면 경청의 의미가 더 잘 와닿는다. 경은 사람을 향해 머리가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로 상대방 앞으로 다가가 귀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청을 풀이하면 더 심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며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 듣기로 나뉜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맥락적 듣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쯤에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돌아가자. 소통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품격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인물이 있다.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삼두 수군통 제사가 된 원균이다. 원균은 부임하자마자 운주당 주변에 대나무 울타리를 둘러 참모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개방적 공간을 단숨에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경청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불통하는 장수의 말로는 처참했다.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7월 칠천해전에서 왜군의 교란 작전에 말려 괴멸되다시피 했다. 원균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어디 원균만 그럴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데 인색한 게 사실이다. 경청은 안중에도 없다. 말의 총량이 듣는 총량보다 적으면 다들 불안해한다. 말을 많이 해야 타인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말을 적게 하면 공연히 손해보는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일부 뇌공학 전문가들은 경청이 어려운 이유를 인간의 고등한 뇌 메커니즘에서 찾기도 한다. 언어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1분 동안 대략 200단어까지 말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뇌는 그보다 4배나 많은 800단어 정도를 받아들인다. 뇌 능력을 4분의 1만 사용해도 상대의 말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굳이 타인의 말을 경청할 필요의 자체를 못 느낀다는 얘기다. 우린 늘 상대를 안다고 여기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미미하지도 않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지체 높고 귀한 존재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고 사람의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닮은 소우주다. 인간의 말은 작은 우주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귓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상대방이 가슴에서 퍼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책의 낱장을 넘기면서 곰곰 생각해 봤으면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에서 크게 증폭시켜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운주당이 있는지,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늘 무력하다. 다만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독한 허탈감과 무력함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이어나가는지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가 닿으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운주당을 세워봤으면 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경청까지 읽어봤는데요. 다음은 공감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공감을 읽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는 가수죠.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가리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가니 그래요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네,
박성웅의 모래알갱이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3번째 장이에요. 공감 읽어드릴게요. 10여 년 전 사극 다모가 인기를 끌었다. 내 눈가와 귓가에서 희미하게 가물거리는 장면이 있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덤덤한 목소리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한다. 브라운관 너머에서 드라마를 즐겨보던 시청자 중 상당수가 이 대목에서 탄성을 질렀다. 남자 주인공의 입술을 떠나 여자 주인공의 마음으로 들이닥친 이 짧은 문장에 상대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공감이고 소통이 아닐까?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상대가 느끼는 아픔을 느끼고 또 상대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소통의 정수가 아닐는지. 공감은 한국인 특유의 정과 유사한 감정의 무늬를 지닌다. 사실 정은 영어로 번역하기 모호한 단어다. 애정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 affection으로 표현하면 정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잘려나간 것 같고, 애착이라는 뜻으로 attachment로 바꾸면 어딘지 엇나간 느낌이 든다.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맛깔스러운 정서가 배어있는 까닭이다. 다만 공감과 동정은 결이 다른 감정이 아닐까 싶다. 10년 전쯤이다. 방송사 리포터가 자식과 떨어져 사는 어르신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어르신이 입을 열자 구슬픈 배경음악이 흘렀다. 리포터는 인터뷰 도중 연신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시려고요? 참 불쌍하시네요. 등에 문장을 내던지며 안쓰럽게 바라봤다. 리포터의 말이 어르신에게 꽃으로 전해질 리 없었다. 어르신은 말을 멈추었다. 끝부분을 날카롭게 다듬은 언어의 창이 어르신의 자존심과 살아온 세월을 후벼판 듯했다. 동정과 공감은 우리 마음속에 전혀 다른 맥락의 생성 과정을 거친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감정이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 공감이라면, 남의 딱한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연민의 마음 한구석에 고이면 동정이라는 웅덩이가 된다. 웅덩이는 흐르지 않고 정체돼 있으며 깊지 않다. 동정도 매한가지다.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감정에는 자칫 본인의 형편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얄팍한 판단이 스며들 수 있다. 그럴 경우 동정은 상대의 아픔을 달래기는커녕 골물대로 골문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된다. 공감은 연민이나 측은지심보다 인과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은 사람 인에 두 이를 더해 만든 한자다. 여기에는 단순히 마음 씀씀이가 야박하지 않고 인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천지 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마음가짐 혹은 그러한 행위까지 내포된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는 인을 인간이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간주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인을 실천하면서 비로소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의 반대는 불인이다. 본초 강목과 동의보감 등 동양의학 서적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종종 등장한다. 신체 일부가 마비되면 불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타인과 정서적으로도 감정이 통하지 아니한다.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온전치 않으면 자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아픔과 속사정을 짐작하거나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전방위적 지식인으로 불리는 한나 아렌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메마른 가슴에 악이 깃들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에 참관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했다.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을 체포해 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을 총괄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전범 재판정에 선 아이히만은 의무를 준수했고 명령을 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의 변명에는 죄의식은커녕 고민의 흔적조차 묻어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거악을 창안하는 것은 히틀러 같은 악인이지만 거악과 손을 잡거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일갈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개이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학창시절 어느 서점에서 한나 아렌트의 책을 넘기다가 그녀의 주장이 지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책 모서리를 쥔 채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다.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가 과장된 것일까? 그녀가 거창한 단어를 문장 곳곳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주장을 부풀린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녀의 말처럼 악은 인간의 내부에 잠입해 다리를 틀고 앉아 우리의 윤리적 고민과 성찰을 방해한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행동과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제2, 제3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공감과 무공감, 사유와 무사유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틈틈이 내면의 민낯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감 관련돼서 이제 글을 낭독을 했는데요. 공감하면은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과 관련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로이킴의 그대가 있는 곳 언제 어디든. 아주 멀리에서도 그대가 보이죠. 나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드네요. 다가와서 내 품에 안기는 그대를 항상 웃게 하고 싶어요. 어떤 하루도 내게 기대실 수 있길 바래요. 그대가 있는 곳 언제 어디든 함께 할게요. 어떤 순간이 와도 내 곁에서 항상 웃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요. 그대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지면 내 마음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죠. 그대 때문에 나는 울고 웃게 되어 내 모든 맘은 그대 안에 있어요. 어떤 하루도 내게 기대실 수 있길 바래요. 그대가 있는 곳 언제 어디든 함께 할게요. 어떤 순간이 와도 내 곁에서 항상 웃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요. 살다가 우리 앞에 어떤 날이 와도 지금 잡은 손 놓지 않을 거죠. 그대가 있어서 나는 내일을 꿈
네, 로이킴의 사랑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4장 반응에 대해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행주산성을 찾았다. 밤사이 차가운 공기가 구름을 완벽히 몰아내지 못했는지 해가 수줍게 고개를 내민 채 구름 사이를 산책하듯 거닐고 있었다. 붉은 해가 구름을 빠져나와 새벽빛이 땅에 내려앉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새해 첫 일출의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고 햇살의 알갱이를 온몸으로 받아내려는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며 능선을 따라 자리 잡았다. 그들을 상대로 갖가지 방학용품을 판매하려는 상인들도 무수히 몰려들었다. 무릎 담요를 집어든 상인이 재킷을 갖춰 입은 한 쌍의 젊은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담요 사세요. 따뜻해요. 연인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상인의 말이 연인의 귀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가루가 돼 흩어지는 듯했다. 젊은 연인은 평소 그들이 사랑을 속삭일 때처럼 서로 귀에 대고 담요 파나 봐 라고 속삭일 뿐이었다. 상인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담요 끝단을 잡고 필사적으로 펄럭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쌉니다. 정말 싸요. 최고급 원단입니다. 소용없었다. 젊은 연인에게 담요의 재질과 가격은 그리 중요한 정보가 아닌 듯했다. 연인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이때 바로 옆에서 담요를 팔던 다른 상인이 다가와 가볍게 한마디 건넸다.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접대성 멘트인 게 분명했지만 연인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리 없었다.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은 남자가 힘얼건 이빨을 드러낸 채 희죽거렸다. 그러자 상인이 대뜸 질문을 던졌다. 상인의 질문은 곡사 화기에서 발사된 포탄처럼 포물선의 궤적을 그리며 연인을 향해 유유히 날아갔다. 참, 그런데 둘이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남자 품에 안겨있던 여자가 대꾸했다. 이제 100일째랍니다. 기념일도 할 겸 오늘 해돋이 보러 왔어요. 여자의 100일이라는 말에 상인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섰다. 일순, 그의 눈이 번뜩였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잠시 뒤 상인의 한마디가 짧은 대화에 활용점정을 찍었다. 깨소금이 쏟아질 때네요. 아무튼 정상에 오르면 기운이 뚝 떨어져요. 여자친구가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자 남자가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지갑을 꺼내들며 말했다. 이런, 담요 하나 챙겨서 올라가야겠네요. 얼마죠? 상인은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 연인에게 다가갔다. 흥미로운 점은 상품의 장점이나 차별성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담요를 파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상인의 말을 나열한 순서를 복기하면 더욱 흥미롭다. 상인은 몇 가지 질문을 건네면서 연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빼냈다. 특히 기운이 뚝 떨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다. 교제한 지 100일밖에 안 된 남자 가운데 기운이 뚝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도 지갑을 열지 않을 남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상인은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애쓴 게 아니다. 고객이 사도록 만든 셈이다. 언젠가 방송인 신동엽이 말하는 방식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 신동엽은 조금 비약해서 이야기하면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신동엽은 출연자가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거나 중간에 말어리를 꺾어 들어가지 않는다. 그저 출연자가 편안하게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화의 장을 조성한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누가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 사이사이에 흥을 돋구기 위하여 얼씨구, 좋다 같은 소임새를 삽입하는 것처럼 적절한 지점에서 아하, 그랬구나, 그 다음은요? 등의 감탄사와 질문을 가미한다. 그러면 출연자들은 없던 용기를 낸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파고 두레박으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듯이 여타 프로그램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밀한 사연을 가슴에서 끄집어내 과감하게 틀어놓는다. 이 같은 말의 품격이 요구되는 곳이 어디 영업과 방송뿐이랴?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통과 대립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토크쇼 사회자처럼 대화에 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에 맞게 리액션을 주고받으면서 반응을 끌어내고 그 반응이 솟아난 공간을 헤집고 들어가 서로 마음을 탐험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다. 리액션은 영장류의 소통 과정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로빈 덤바 교수는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과 침팬지의 털 손질에 유사점이 있다고 분석한다. 침팬지들은 서로 털을 고르고 만져주는 그루밍 동작을 통해 친밀감을 유지한다. 침팬지 사회에서 그루밍은 소의 일거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틈만 나면 그루밍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언어가 그런 그루밍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구성원 간 친밀감 형성이 주된 목적이다. 큰 틀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누일 곳이 필요하다. 몸이 아닌 마음을 누일 곳이. 물론 그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을 종종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민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마음을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나 역시 세상살이에서 생기는 근심과 답답함을 주변 사람과 나눌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보다는 마음의 장벽을 먼저 풀어헤치고 다가와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 라고 덤덤하게 말해주는 이들의 위로가 더 가슴에 와닿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 내게 보여주는 느낌이 든다. 그런 적당히 따뜻한 말을 접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 하나의 상처와 다른 상처가 포개어지거나 맞닿을 때 우리가 지닌 상처의 모서리는 조금씩 닳아서 마모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상처의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지면 그 위에서 위로와 희망이라는 새순이 돋아나는 건지도 몰라.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고비쳐 흐르는 강물과 같다. 상대가 건네는 말에 맞장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물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 언어의 물결에 진심을 실어보내면 상대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상처가 마모되거나 뭉툭해질 수도 있다. 그럼 날카로운 상처가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찌르지 않을 테고 상대방은 전보다 덜 아파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비록 상처를 완벽히 지울 수 없다고 해도 말이다. 입이 마르게 책을 읽다 보니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재미나게 들으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낭독했던 구절이 생각나요. 위세와 사나운 마음으로 사람을 잠시 끌어올 수는 있으나 끌어들일 수는 없다. 힘으로 상대의 몸을 짓누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마음에 들어앉을 수는 없다. 당겨올 수는 있지만 다가오게 만드는 방법은 인간관계에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며칠 전에 따로 구매한 책인데요. 이렇게 읽으니까 한 권의 책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읽는 거잖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나요? 남은 부분은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너무 늦지 않게 잠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너와 얘기하며 걷다 보니 어느샌가 다시 여기 계절이 바뀐 공원길엔 시작된 연인들의 온기 둘만 아는 농담이 하나
준 위로와 공감에 꽃이 피었지 내 맘속 여기. 걷다 스친 손틈 사이에 조금 더 어색해진 우리. 취한 밤 오고 가는 진